우리 아이의 머릿속과 성격을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 자,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뇌, 그 다음에 성격, 학습, 이게 세 가지 핵심. 그래서 뇌는 지문처럼 좌뇌 아니면 우뇌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을 해서 좌뇌 우뇌를 통합 발달시켜서 전체 뇌를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일 때는 좌뇌는 좌뇌를 먼저 써버려요. 우뇌는 우뇌를 먼저 써버리고. 하지만 고도의 사고를 요하는 어떤 학습, 문제 해결에 있을 때는 좌뇌 우뇌가 골고루 쓰여야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공명 촬영, 뇌를 촬영했을 때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잠깐만 리뷰를 하고 갈게요. 이게 학교에서도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균형형. 자, 이거 아셔야 돼요. 균형형은 1년 365일 균형형 아니죠. 대체로 균형형이에요. 균형도 감정이 깨지거나 일이 있을 땐 살짝 바뀌어요. 하지만 빨리 뭐 한다? 자기 밸런스를 찾는다. 네, 즉흥형, 굉장히 뭐 한다 그랬어요? 전환이 빠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집요형, 예, 정말 집요합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그리고 예민하고 신중한형. 예민과 신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민형은 내면에서부터 자기를 좀 들들 볶아요. 신중형은 외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다라는 게 외부에 어떤 나한테 자극이 될 요소가 있는지를 잘 찾아내요. 그래서 예민과 신중이 언뜻 보면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은데 시선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 맞춰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4, 6, 7, 15예요. 4세에서 6세 사이에 우뇌가 완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학습은 무슨 학습을 시켜야 된다? 오감 학습. 예. 그리고 모국어가 완성이 돼야 돼요. 6세 모국어가 완성이 안 되면 외국어는 모국어의 60% 내지는 50%만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돼갖고 영어에 몰빵을 해도 왜 등급이 안 오르냐? 그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국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어 점수의 딱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7세에서 15세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좌뇌가 완성이 되고 9세에서 10세쯤에 좌뇌가 완성이 되면 이제부터 뭐 한다? 좌뇌와 우뇌를 통합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휘. 사람은 어휘로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은 문장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휘를 갖춰야 되는데 모국어 6세에 얼마나 어휘를 갖췄냐에 따라서 매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휘의 개수가 제한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출발선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국어 어휘 자체가 10,000개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3,000개씩 매년 늘어나서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정도가 되면 고3 수능 시험을 볼 만한 어휘의 체계를 갖춥니다. 그래서 걔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를 공부 안 해요. 1등급 나옵니다. 중간인 아이는 2,000개씩 늘어나죠. 그래서 고3이 돼야지 고3 걸 풀까 말까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1년 재수를 많이 합니다. 하위인 친구들은 1,000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3 때 중1, 2 정도의 어휘 수준을 갖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읽기에서 굉장히 힘들고 사고력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학년이 몇 학년? 4학년. 예. 그러니까 1, 2, 3학년 때까지는 말하고 행동하고 읽고 쓰는 거에서 얘가 어휘가 딸린다는 걸 겉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4학년, 5학년부터 고차원적인 학습이 시작되고 수학에서 이제 기하에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넓이, 부피, 예, 도형의 구조 막 이런 게 나오면 아이가 못 따라갑니다. 어휘가 안 되면 이해를 못 하니까. 예, 그래서 그때 딱 결정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린 건 그때 수학학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네? 수학학원을 가야 되겠네?가 아니라 뭘 하셔야 된다고요? 책을 읽히시고 예, 어휘를 들으셔야 돼요. 수학은 고3 때까지만 가면 돼요. 그렇지만 어휘는 채우지 못하면 계속 구멍이 난 상태로 가야 됩니다. 자, 그거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성격 알고 갈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성격 알고 갈 건데요. 여기 지금 강아지 3마리가 있는데 제가 PPT 글자 많이 안 띄운다 그랬잖아요. 글자 띄우면 여러분이 글자를 읽어요. 즉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말을 합니다. 글자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라 그러죠.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글을 여러분이 읽어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대화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자, 여기 강아지 3마리가 있는데 딱 봐도 서로 성격이 똑같아 보이지 않지 않나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의 내면을 얘기할 때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격에는 기질과 성격이 들어갑니다. 기질은 자네 운해처럼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심장, 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정서와 느낌의 차이점 얘기해 드릴게요. 정서는 감정, 그러니까 감정은 앞에 무서운 강아지가 막 뛰어와. 그럼 내 감정이 어때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몸이 움츠러들죠. 그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내 몸이 만들어내는 호르몬 화학 작용이에요. 그럼 느낌은 뭐냐?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느낌이에요. 무섭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끔찍하다. 그렇죠? 사람마다 내가 내 몸의 신체, 얼굴 막 붉어지고 손에서 막 땀이 나고 덜덜덜덜 떨리는 이 현상을 나는 경악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는 황당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과 느낌의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때 기질과 성격이 있어요. 기질은 감정 쪽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 내 육체가 그렇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봤을 때 얘 참 순한 아기예요. 얘는 좀 까탈스러워요. 얘는 좀 민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백지장인 아이가 뭔 성격이 있어서 나는 오늘 엄마를 좀 괴롭혀 보겠어. 밥만 먹으려고 하면 응해. 잠만 자려고 응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아이 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호르몬과 화학적 작용에 의한 성격의 기본 패턴입니다. 기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질은 평생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성격은 뭘까요? 성격은 느낌과 똑같죠. 명명하는 거고 배우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은 평생 유지되지 않아요. 바뀝니다. 직업에 의해서도 바뀌어지고 나이가 먹으면서도 바뀌어지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막 초등학교 중학생 때까지는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 읽으라 그러면 귀가 빨개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고 그냥 제대로 글자도 안 보였는데 고등학생 때는 시키지 않아도 앞에 나와서 막 이문세 노래 막 부르고 그 누구죠? 김한선 씨? 춤도 추고 나 막 그랬어. 이게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질과 성격이 차이 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격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정보가 있어요. 객관적 정보는 나이. 우리가 제일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 연도부터 물어보죠. 몇 년식인지. 위아래 딱 서열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제가 나이를 하도 속여갖고 나중에는 내가 누구한테 내가 몇 살이라고 얘기했지. 평균 내가 뭐라고 했지.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요. 6살에 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생 때 너무 곤란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우리는 저는 좀 올드한 세대라서 한 3월달 되면 학교에서 TV에 있는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 박수 치시는 분 들켰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 화냅니다. 여기 한 명 손 안 든 사람 누구냐고. 다시 물어봐요. 몇 년 몇 월부터. 우리 그때는 왜 3월로 잘랐잖아요. 요즘은 딱 1년 단위로 자르지만. 또 물어봐요. 여기 손 안 든 사람 누구냐고. 막 화내세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누가 장난친다고.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너는 왜 손 안 들었어? 그럼 전 몇 년 몇 월 이렇게 사이인데 넌 여기 왜 앉아있어? 이러는 거.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 왜 앉아있을까요? 매년 그렇게 3월 달에 곤욕을 치르고 나면 친구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하면 3년까지 차이 나고, 평균 1, 2년은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격에서 알 때 객관적인 거 말고 주관적인 걸 알 때 우리가 그 사람 참 성격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성격을 알고 싶어서 요즘 사람들이 거의 유형에 가깝게 MBTI를 하는데 성격 알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혈액형. 혈액형으로 성격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죠. 혈액형과 성격은 전혀 무관합니다. 자, 또 성격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잠자는 스타일에 따라서 성격 나온다. 엎어서 잔다, 새우잠 잔다, 대자로 잔다. 성격 나올까요? 그걸로 성격 나오면
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산 남편 성격을 모르고 아내 성격을 모르겠습니까? 성격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성격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임상에서 쓰일 수 있는 성격과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성격. 임상에서 쓰인다는 건요, 말 그대로 뭐 법원에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냐 없냐, 병원에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정말 임상병리학자가 진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법적으로 의료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MBTI라든지 빅5 디스크는 임상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자기 보고식 성격 검사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검사와 일반 검사의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임상 검사는요, 이 사람이 검사할 때 내가 나를 검사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진실되게 체크할까요? 거짓되게 체크할까요? 사실은 대부분 거짓되게 체크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학력이 초졸이 안 돼요. 그런데 부모 학력 체크하라고 하면 전 꼭 고졸 체크했습니다. 왜? 창피하니까. 이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우리 엄마를 초졸이라고 딱 체크해 놓으면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우리 엄마 초졸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할 것 같은 느낌, 제가 고졸 딱 체크해 놔요. 자,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임상에 쓰이는 거는요, 내가 거짓된 나의 이미지, 내가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로 체크하는 걸 임상은 다 걸러냅니다. 왜? 문제가 다 복수형이고요. 이게 이 사람이 앞쪽에서 A라고 체크했는데 뒤쪽에서는 C라고 체크하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문항수 자체가 막 500개, 300개 돼요. 500개, 300개 문항수 중에 앞부분은 다 뭐인고요? 이 사람이 정말 신뢰롭게 진실되게 했느냐, 타당하게 검사했느냐, 그걸 다 봅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합격을 했을 때 뒤에 거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히스테리가 높다, 우울증이 높다, 건강염려증이 있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도 왜 사람들이 MBTI를 잘 믿지 않느냐? 바로 이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크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체크하시는 분마다, 체크할 때마다 저는 이게 달라지던데요. 또는 이거 나랑 좀 안 맞는데요. 어떨 때는 맞고 오늘은 맞고 오늘은 왠지 뭐 이렇게 막, 그래서 MBTI를 그냥 하나의 장난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빼고 나면 MBTI는 확실하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 유형을 잘 맞추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MZ세대가 데이트할 때도 MBTI 맞춰보고 데이트하고, 취업에 면접에서도 보는 그 수준은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려면 제 수준 정도 돼야지 실제로 MBTI를 가지고 상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MBTI 아는 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학부형이잖아요. 일단 내 아이를 알기 위해서요. 그러면 내 아이를 알기 전에 사실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너나 잘하세요. 예, 솔직히 제가 부모 교육 다니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 부모가 본인을 이해 못해요. 본인의 욕구도 이해 못하고, 본인의 꿈도 이해 못하고, 본인의 성격, 기질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잘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잘자만 빼도 괜찮은데. 이놈이 이게 잘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막 갈등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수십 번의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자, 일단 MBTI를 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나를 알기 위해서다. 자, MBTI는 칼 융이 만든, 프로이드 아시죠? 꿈 해석. 예, 그 프로이드와 같이 교류했던 아주 유명한 정신심리학자고요. 이분이 명명한 게 컴플렉스라는 말 명명하셨고, 사람을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 사람이 어떤 걸 인식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메이어하고 브릭스, 엄마하고 딸입니다. 이분들이 간단하게 자기 보고식 식으로, 사람들이 다 성격 알고 싶어 하잖아요. 만든 게 바로 MBTI예요. 그래서 메이어, 브릭스, MBTI,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쓰이면서 점점 파급이 돼서 오늘날 저희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MBTI의 가장 핵심, 제가 MBTI 검사 한번 해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MBTI 검사 전에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제가 대부분 신뢰도와 타당도가 없다 그랬죠. 거의 99%의 사람들이 진짜
참 MBTI를 모르십니다. 왜? 선택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의 MBTI는 두 가지예요. 거짓 아니면 직업. 자, 그럼 직업형은 뭔지 딱 아시겠죠? 어떤 직업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자기 진짜 성격, 기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과 패턴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 MBTI는 뭐냐? 교육과 문화와 관습이에요. 자, 어렸을 때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너는 우리 집안의 뼈대야. 어디 형한테. 자, 이런 소리 듣고 자란 사람. 그 다음에 또 여자애가 왜? 여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 여자애가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 첫째가 해야지. 둘째가 해야지. 또는 이 사회에서는 그래.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하고 싶은 건 동그라미인데 이 사회는 네모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네모에다 막 뭐 해버린 거예요? 맞춰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MBTI는 행동을 보시면 안 되고요. 심리, 선호, 경향을 보셔야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단한 어머니는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꿔놓으신 어머니예요. 자, 아이가 왼손으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선택입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컵 만지면 당연히 뭐예요? 아, 뜨거운 거잖아요. 얘는 왼손으로 쓰고 싶은데 어머니가 대한민국 사람은 오른손잡이야. 너 왼손으로 수저질 해봐. 군대 가서 맞아. 네. 군대를 제가 안 가봐서 실제는 모르겠지만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억지로 오른손잡이로 바꿔놔요. 그럼 얘가 행동은 뭘로 하죠? 오른손잡이로 합니다. 그렇지만 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편한 건 뭐예요? 왼손이에요. 자, 그래서 MBTI를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뭘 선택한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거 보지 마세요. 남들은 나의 뭘 보고 평가하죠? 행동을 보고 평가하니까. 뭘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편한 거. 나 진짜 정말 난 이럴 때가 정말 편해. 내 마음이 글로 끌려. 그거를 보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 직업, 거짓 MBTI 중에 제일 바꾸기 힘든 게 거짓 MBTI예요. 왜 거짓 MBTI가 힘드냐? 어머님들이 만들어 놔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님들이 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자기 성격 기질을 다 발휘도 하기 전에 어머니들이 꽉꽉 만들어 놓은 이 거짓 MBTI는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MBTI 꼭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아셨죠? 자,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뭐냐? MBTI에서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자, E하고 I는 에너지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E는 외향, I는 내향. 이거 착각하시는데, 그럼 외향 성격, 밝은 성격, 내향, 음침한 성격. 아니에요.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차 마시고, 야, 그 드라마 봤어? 그 주인공 너무 안 됐더라. 야, 그래도 남자가 잘생겼잖아.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집에 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 기운이 막 나. 자, 그러면서 막 뭐예요? 오늘 저녁엔 내가 뭐 하지? 막 기분이 나요. 그러면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 세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랑 교류하고, 외부랑 정보를 주고받고, 외부랑 커넥션을 하고, 지지를 받았을 때 에너지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자, I 유형. 앉아서 얘기해요. 그래? 나도 그 드라마, 야, 잘생긴 거 뭐하니? 인성이 좋아야지. 걔는 싸가지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오면 기운이 쭉 빠지면서, 좀 누워야겠어. 소파에 누워요. 아이가 왔어요. 엄마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 짜장면. 네, 아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로 주의를 자꾸 주면은 내가 에너지가 외부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커피 마시고 얘기할 때는 성격 밝죠. 뭐 시무룩하게 있는다든지 무슨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한다든지 아니에요. 다 해요. 단지 내 에너지가 그죠? 외부랑 커넥트하면 에너지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외부랑 커넥트하면 에너지 게이지가 뭐 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요양원이나 노인정 가시면 느낌 와요. 요양원 노인정 가시면 우리 기 빨린다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면 외향, 기를 내 안에서 응축해야 되는 스타일이면 I예요. 성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감이 잡혀요. 내가 I인지 E인지. 자, E가 뭐예요? 외부랑 커넥트가 됐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I는 뭐예요? 내가 기운이 쭉 빠졌을 때,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조용히 혼자 있어야지 배터리가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이건 성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 밝은 성격, 침울한 성격 그거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편한 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지쳤어. 지쳤을 때
외향인 사람은 누구한테 전화해서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어? 그랬어.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E일까요? I일까요? E죠. I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음악 듣거나 그냥 눈 감고 있습니다. 네, 저는 I예요. 저는 I형 타입이어서 말을 많이 할 것 같으죠. 실제로 강의할 때 말고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네,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리고 I인 성격은요, 화가 났을 때도 알 수 있어요. E인 성격은 화가 나면 상대한테 화를 조곤조곤 얘기를 한다든지 소리를 친다든지 뭔가 그 상대하고 외부하고 그 화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I인 성격은 머릿속으로만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맞다, 다음 만나면 내가 꼭 그 얘기 해야지. 그래. 나 왜 그 순간에 그 얘기가 안 떠오르지? 그 얘기 했어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I는. 자, 결정이 났죠. 자, 두 번째, 요거는, 죄송합니다. 자, 요게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인식이 뭘까요? 자, 이제 이건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지와 인식은 달라요. 인지는, 커피가 있네? 이건 인지예요. 인식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에 대한 지식, 내가 먹어봤던 경험, 내가 커피와 관련된 나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면서, 이게 커피가, 에티오피아 커피가 좋대. 자기 에티오피아 커피 먹어봐. 이건 인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S와 N을 한번 해볼게요. 인식을 S는 감각으로 합니다. 오감으로 해요. N은 뭘로 해요? 머릿속으로 합니다. 어휘로 해요. 자, 꽃 타면 빨간 꽃, 향기로운 꽃, 꽃의 가시 아파. S겠죠. 꽃 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이게 떠오르면 N입니다. 자, 어때요? 결정 나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MBTI 검사하시려고 컴퓨터로 그 글자 안 읽어도 돼요. 이 뜻만 정확하게 아는데. 인식. 자, 세 번째 T하고 F. 판단입니다. 판단. 인식을 했으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T는 뭘로 판단한다?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F는 뭘로 판단한다? 판단, feeling, 감정. 옷 사러 갔어요. 어머, 사모님. 딱이다, 딱이야. 이거 오늘 사모님한테 팔리려고 얘가 여기 딱 걸려 있었네. 그래요? 어울려요? 너무 어울려요. 자, 그럼 주세요. T일까요? F일까요? F겠죠. 그죠? 자, T는 어때요? 소재가 뭐예요? 가격은 뭡니까? T는 아예 처음부터 너무 어울려요. 딱 그러면 딱 말을 막 씁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나는 이런 스타일의 이 옷 사가지고 갈 거야. 예. 예를 들면 저는 T인데 옷장에 보면 비슷한 옷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 옷이 그 옷이에요. 왜? 갈아입는 것도 귀찮아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옷장문 열고 오늘은 뭐 입을까? 이거 자체도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T는 이래요. 자,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가 울고 있어. T인 아이는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언제? 누가 왜 그랬어? 자, F인 아이는 어때요? 왜 그래? 이거부터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내분들은 F니까 막 주차장에서 주차 때문에 감정이 막 상해 있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잖아요. 이제 정서가 막 불안하고 올라오잖아요. 화가 막 나잖아요. 남편이 당신이 잘못했네. 주차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야지. 그럼 그날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저녁밥은 없는 거죠. 예. 자, 판단.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죠? 에너지. 사물을 봤을 때, 결정할 때. 자, 그럼 본인 거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 J하고 P가 이제 중요한데요. J는 judging,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결. P는 pulsing, 한마디로 수용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목표를 짰어. 내가 이번 여름 방학 때는 내가 책을 30권 읽을 거야 라고 훌륭한 목표를 짰어요. 자, J는 어떻다? 무조건 30권 읽습니다. 무조건. 심지어는 막 그림책 막 수십 권 갖다 놓고라도 읽어요. 왜? 아이들 중에 엄마 나 책 100권 읽을게. 그래, 100권 읽자. 그럼 100권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뭐라도 읽어요? 동생 책이라도 있습니다. 그림책 막 있습니다. 그림책도 막 포함시켜서 엄마 100권 읽었잖아. 자, 얘는 J예요. P는 아이는 100권 읽겠어. 한 권 딱 읽었어요. 뭐 100권은 좀 무리다. 그지? 한 80으로 줄일까? 그래, 그래 80. 자, 두 번째 책 읽었어.
아, 방학이 끝나가네. 뭐, 우린 바캉스 안 가? 근데 180은 무리였어. 엄마, 한 20으로 줄이자. 자, P입니다. 자, J와 P의 차이점 아시겠죠? 뭔가 계획하고 실행할 때 J는 뭐예요? 한번 딱 결정이 내리면 그냥 무소의 뿔처럼 밀어붙입니다. 중간에 더 좋은 게 있어도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요. 끝장은 봐요. 끝장은 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계획을 짜서 가요. P는 어떨까요? 가면서도 운전할 때도 딱 가요. J는 이 길로 가기로 해서 무조건 이 길로 갑니다. 차가 막혀도. P는 어떨까요? 싹 야, 어느 정도 빠르지 싹 P는 말이에요. P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계속해서 뭐예요? 받아들이면서 수정을 계속 합니다. 자, 누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이 진화해온 과정이에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먹고 자야 돼요. 그죠? 그럼 구석기 시대 때 먹으려면 우리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J 스타일은 어떨까요? 한 놈 잡으면 죽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P 스타일은 어떨까요? 야, 걔 안 되겠다. 야, 우리 딴 거 하자. 예, 이게 P 스타일. 그러니까 J하고 P 스타일이 서로 맞물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MBTI가 결정이 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도 느낌이 나시나요? 자, 그런데 제가 뇌를 지금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MBTI는 12세 이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12세 이하 아이들의 MBTI는 본인 걸까요? 엄마와 아빠와 조부모일 걸까요? 그렇죠. 엄마와 아빠와 강력한, 만약에 조부모의 MBTI라면 조부모가 파워가 있고 쩐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특히 그 있잖아요. 직업적이라는 거라든 성격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왜 12세일까요? 운에 발달하고 좌뇌 발달하고 통합이 되면서 기질이 쫙 다 올라오고 성격이 이제 막 형성이 되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교우관계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우관계 트러블이 사실 알고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걔도 본인이 본인을 몰라요. 우리 아이도 본인이 본인을 몰라요. 그리고 싸우고 부딪히고 튕기면서 내가 이런 스타일이었네? 내가 이런 스타일은 자기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MBTI를 12세 이하 아이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면, MBTI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결국 왜 그러냐면, 요거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요거 그림을 심리 선호 경향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여기 T하고 F, S하고 N이죠. S하고 N은 인식이죠. T하고 F는 뭐죠? 판단이죠.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요게 균형이 맞아야 될까요? 한쪽으로 막 흔들려야 될까요?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요거 네 가지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어느 쪽에 그릇이 더 크고 작고 물이 막, 왜 이거 있죠? 물이 한쪽으로 몰렸다 이쪽으로 몰렸다, 그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JPEI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될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제 화면 보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자, MBTI 검사해 보시는 분들 혹시 3776 우리 한번 MBTI 말씀해 보실까요? 지금 해보실 수 있어요. E예요, I예요? 예. 예, E. 그 다음에 S요. S요. 그 다음에 T하고 F 중에 판단할 땐 뭘로 판단하세요? 감정? 생각? 감정. 예, F.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밀고 갑니까? 중간중간 바뀝니까? P. 예. 자, 그럼 요 부분하고 한번 해볼게요. MBT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입니다. 예. 얘가 중요해요. 왜요? 이 사람이 P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건 인식과 판단 중에 인식을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P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뭐 한다 그랬어요? 받아들여서 그때 이게 더 좋겠는데? 아니 이게 더 좋나?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누구 엄마 일로 와 여기 나 그래 그럼 다 때려치고 또 글로 갑니다. 자, 이게 P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인식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식이 발달되어 있고 에너지는 외부에서 얻죠. 그러면 이분은 1기능이 이걸 주기능이라 그래요. 주기능. 가장 발달한 주기능이 SE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발달한 기능이 F인데 얘는 I, 내면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F의 짝이 뭐죠? T죠. T가 이분한테는 안타깝지만 열등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제4 기능이 바로 S에 반대되는 N, 직관력 기능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12세까지는 MBTI를 안 본다 그랬죠. 어차피 정상적인 MBTI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가 12세까지 이 주기능으로 살아갑니다. 얘를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발달시켜 줬느냐에 따라서 얘 나머지 인생이 다 결정이 나버려요. 자, 예를 들면 SE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이죠. 예쁜 거 보면 표현하셔야 돼요. SI면은 예쁘네. 말을 해도 예쁘네. 좋다. 괜찮네. SE는 어떨까요? 헉, 어머 맛있어. 이거 있잖아. 팍팍팍팍 터지는 게 귀에 어머 완전히 그거 있지 그치 그거 옛날에 우리 먹었던 거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조용히 하고 밥 먹어. 어디서 밥 먹는데 말을 하니 누가 입에다가 음식 넣고 말하래. 조용히 씹어. 자, 키울 수 있을까요? 못 키울까요? 못 키웁니다.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12세까지 주기능을 키워주셔야 돼요. 얘 주기능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 잘났어. 뭐가 잘났어? 나는 감각 뛰어나고 나 그 감각 잘 표현해. 예쁜 거 예쁘다 얘기야 막 그래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도 잘하니? 너는 엄마가 이렇게 해준 음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난 너무 뿌듯해 하고 막 이 주기능을 막 칭찬하죠. 뭐 내가 최고지. 막 어디 갔어? 아줌마 참 예쁜데 아줌마 오늘 참 예쁘게 옷 입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주책이야. 야 너 어디야? 그 아줌마한테 막 그래. 뭐 모르는 사람한테도 악수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들이 너 여기 보다 막 이래요. 안 돼요. 얘는 자기의 주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요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 인사드려요. 인사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기능. 자, 그 다음에 12세부터 20세까지 부기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능과 부기능이 보조를 해줘요. 얘가 보조를 해줘요. 자, 감정이 보조를 해줍니다. 주변에 사람 참 많으신 분이죠. 감각적이죠. 감정이죠. 그죠? 같이 이렇게 어떤 상담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뭔가 얘기할 거 있으면 많이 찾으실 거고, 그리고 또 찾으시면 거절 못 하세요. 나 지금 저녁 저기 반찬 꺼내 먹어. 엄마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 잠깐이 안 들어오죠. 그런 스타일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기능이요. 이 부기능이 20세까지 주기능과 같이 한 사람의 자아 정체성 그리고 한 사람의 자존감을 키웁니다. 그리고 제3차 이 열등 기능이 35세까지 같이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주기능, 부기능을 20세까지 잘 키워주는 사람이 20대, 30대 초반에 활발하게 사회생활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해요. 그리고 자기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 기능, 이 3차 기능 이게 자꾸 발현을 해야 돼요. 얘를 키우는 이유가 생기고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키우지 못하면 균형이 맞지 않고 자꾸 깨집니다. 왜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왜 내가 거기서 실수를 했지? 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그러니까 열등기능, 마지막 4기능 이거를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야 된다. 자, 그런데 3번, 4번을 키우기 위해서는 얘가 스타트를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홍파초등학교 와서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키포인트를 주는 건 첫 번째, 어머님들이 본인을 아셔야 돼요. 나 이거 잘 컸는지, 나 20대까지 부기능 제대로 키워서 주와 부를 갖고 잘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30대, 20대, 30대 이걸 잘 발휘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고 잘 살았는지. 자, 그리고 35세부터 50세까지 마지막 얘가 등장합니다. 얘를 키우지 못하면 삶이 또 갈등스러워요. 직관적인 걸 키우셔야 돼요. 왜? 그래서 50세 이후부터는 나의 남은 삶은, 우리의 노후의 삶은 자아의 완성이잖아요. 자아 성취의 완성,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다 골고루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이 되면 왜 안 하던 짓 해?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별명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여자. 요즘 제가 노력합니다. 무슨 노력할까요? 드라마 보면서 울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으면 머릿속으로는 쟤는 왜 울까라고 하지만 말로는
네가 오니까 내가 슬프다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기능까지 다 완성이 됐을 때 노의 삶,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완성이 돼요. 그럼 역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내 삶이 지금 뭔가가 불안정하고 맞지가 않다. 역으로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원가정, 친정 어머니 아버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왜? 얘를 못 키우면 얘가 안 키워지고 얘 두 개가 완벽하게 크지 못하면 얘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35세에서 50세 사이에 마지막 가장 약한 걸 키워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때 못하면은 우리 흔한 말로 직장 잘 다니시다가 때려치고 할리 오토바이 타시거나 갑자기 그림 그리시다 고객 아시죠? 증권회사 다니시다가 갑자기 그림 그리시겠다고 다 때려치고 자녀와 아이 때려치고 타이티 섬으로 가셨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물론 예술을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MBTI가 중요한 이유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아이의 뭘 키워주셔야 돼요? 주기능을 키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 주기능 느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MBTI를 알 수는 없어요. 특히 우리 아이가 E인지 I인지 판단하지 마세요. 12세 이하의 아이라면. 왜? 대부분의 아이는 E예요. 12세 이하의 아이가 우리 아이는 I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12세 이하는 다 E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판단하지 마시고요. 또 JP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일 많이 판단해야 될 게 얘가 인식하고 결정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얘가 뭔가를 목표를 잡으면 끝까지 가는 친구인지 아니면 중간에 빨리빨리 좀 다른 걸로 교체하는 친구인지 그걸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 뭘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주기능을 키워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주기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6세에서 12세, 부기능이 13세에서 20세, 그리고 3차 기능이 20세 중반에서 30대 초. 그러니까 3차 기능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와 부의 힘으로 살면서 3차 기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 키우면 힘들어요. 이거 못 키우면 인간관계 힘들고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달라졌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열등 기능이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키우셔야 돼요. 저는 열등 기능을 키워야 되는 나이예요. 제가 INTJ이기 때문에 저한테서 열등 기능은 feeling, 감정입니다. 눈물이 안 나요.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나이 들면요 바뀌어요. 진짜 뭐 예를 들면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던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말 없던 남편이 잔소리가 굉장히 심해진다거나 바뀌긴 바뀝니다. 저 주기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이 친구가 이제 오즈의 마법사로 치면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잘 발달된 캐릭터예요. 물론 이제 뭐 작가가 이 MBTI를 알고 이런 캐릭터를 만든 건 아니지만요. 자, 이 허수아비는 이 부기능이죠.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머지 능력이 좀 미약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여기 보면 양철 그 나무꾼이죠. 심장이 없죠. 이게 정확히 하면 3차 기능이에요. 그래서 3차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 겁쟁이 사자가 열등 기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능은 여기 둘, 넷, 여섯, 8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이 주기능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만약에 T2에 해당한다면 우리 아이는 인식보다는 판단을 더 빨리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2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엄마 나 그거 싫어. 안 해. 나는 그 친구 싫어. 라고 판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판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T가 아니고 F예요. 이유를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길고 장황해요. 그래서 결론은 싫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나를 3번 밀었고 심정 카운터까지 세요. 이렇게 해서 뭐 해서 나는 걔가 싫어라고 얘기합니다. T2가 이래요. F2는 어떻다고요? 싫어. 왜? 그냥 싫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만 하면 뻔하지 뭐. 직관적으로 통찰해봐요. 직관적으로 통찰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물의 외형보다는 용도, 의미를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뭐 여름방학 우리 어디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T는 지난번에는 뭘 갔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그죠? FE 같은 경우 그냥 간다는 것 자체예요.
물개박수, 우와! 막 이럽니다. 예, 애니 같은 경우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뻔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숙제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휴가 갈 동안에 숙제는 안 해도 되지? 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니는 그래요. 그러면 SE는 어때요? SE는 이라서 표현할 것 같으지만 표정으로 표현합니다. 벌써 얘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얘가 가고 싶은 곳이 만약에 바닷가면 바다가 얼마나 시원할까? 모래가 어떻게? 그러면 이 얘기해요. 엄마 우리 언제 갔었는데 거기 모래는 참 하얘었지 이 얘기합니다. 그럼 SI는요? 그걸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고 뭐 성격이 어둡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중에 어느 건지를 보시고 이거 왜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키워주셔야 돼요. 지금 초등학생 때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아이가 막 자기 주장이 강하다. 너는 왜 네 생각만 하니? 좀 그러지 좀 마. 이렇게 따지고 들어. 자, 어떤 아이일까요? T죠, T. 그럴 때는 따지고 든다고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논리적이니? 그래 네 얘기 들어보니까 맞다. 그래서 넌 이렇게 하고 싶구나. 그런데 논리적인 아이들이요 우기지 않아요. 또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선택하게 하면요 또 논리적인 아이는 아주 논리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윽박 지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어머니가 얘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단 뭐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냐? 그러면 집에 그 학습지 선생님이 오시면 매번 엄마 치마 뒤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선생님이 2년 됐다라는 거예요. 2년 된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하고 아이랑 얘기를 하고 쭉 봤더니 얘는 진짜 SI, 극 SI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실, 정보 굉장히 민감해요. S가 오감이잖아요. 오감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here and now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난주에 봤던 건 소용없어요. 오늘 보는 이 순간이 뭐인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순간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입었지? 오늘 선생님 기분이 어떻지? 오늘은 신발이 뭐지? 얘는 전체를 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SI예요. 극 SI인 거겠죠. 그리고 왜 대답을 안 할까요? 극 SI 답 나오는 동안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기본 4초에서 심한 경우 12초까지 걸립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의뢰하셨던 그 어머니는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안타깝지만 F입니다. FE. 감정 빨리빨리 얘기하고 대답이 2초 이상 시간이 걸으면 패스. 그 다음 질문. 패스. 예. 굉장히 빨리빨리. 그리고 사교성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FE인 엄마 입장에서는 극 SI인 이 친구가 대답도 잘 안 하고 사람을 보면 늘 이렇게 겁내하는 걸로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지극히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걔가 지금 3학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신생아 이후부터 9살이 될 때까지 엄마를 싫어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고 왜 집, 하우스, 사람 그려보라면 아빠 옆에 애가 있고 엄마는 한 3cm 정도 떨어져서 작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도 이쪽으로 돌려져 있어요.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 있고 아빠하고 자기만 이렇게 붙어 있고. 네. 이게 그림에 다 나오죠. 엄마 말하는 게 얘는 싫은 거예요. 이게 얼굴을 돌린다라는 건 그림에서 말이 싫다라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자꾸 뭐 하니까. 대답해. 왜 대답을 안 해? 됐어 그러면. 엄마 말대로 해. 이런 식으로 나와보니까 아이는 엄마하고 대화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이 주기능을 잘 발달시키면 이 SI 요거 잘 발달시키면 굉장히 감각적으로 뛰어난 아이고 현실 파악 정말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지적 능력도 수학을 푸는 거 보면 괜찮은 아이인데 이 엄마가 이해를 파악 못해서 9살까지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이죠. 10살까지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낼 수는 없고 이제 요령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 교육 딱 받고 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일주일 갑니다. 하루? 이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행동하길 바라시려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배웠다. 지식은 머릿속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 액션으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요거 같이 결합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뇌에 관련된 얘기죠. 수태부터 35세까지. 참, 이게 지금 MBTI에 관련된 얘기예요. 뭐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특정 시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13세에서 20세, 여기 보면 요 나이대죠. 15세에서 35세, 여기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이게, 그러니까 MBTI가 뜬금으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뇌 인지과학으로 설명을 드려도 분명히 뇌의 발달, 뇌의 어떤 변화와 이 MBTI 성격 유형은 관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MBTI를 하실 때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진짜 내가 선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아이가 진짜 선호하는 게 뭔지를 보시고 행동을 보지 마시고 그 아이 마음을 보시고 MBTI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학습으로 넘어갈게요. 자, 학습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 지금 하품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나요? 참고로 저희 딸하고 아들은 다 저쪽 하품하는 친구 쪽에 가까워요. 예. 그거 아시죠? 부모의 학습 능력과 자녀의 학습 능력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 따님을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우리 아빠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언니 아빠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도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뭘 이렇게 가르쳐 자기가 수학 문제 뭐 하나 물어보면 얘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뭐가 제일 짜증나니?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있잖아 하면서 이제 네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 말이야 하면서 밑에서부터 쭉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쭉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는 유체 이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이화여대제 교육과 교수님 따님을 제가 가르치는데 교육과 교수님이 이럽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제가 수천 번 했던 말을 선생님이 한 번 딱 하니까 아이가 엄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엄마는 교육과 교수는 뭐야? 그것도 모르지? 뒤통수 딱 잡는 거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천 번을 본인이 했던 말을 아이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한 번 했을 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학습 능력과 자녀의 학습 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저희 하품하는 쪽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부모님이 요거 바라시잖아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개념 정확하게 잡읍시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시험 잘 보고 100점 맞고 1등 하는 아이 아니에요. 시험지 앞에서 어떤 느낌 드는 아이? 어쭈? 이 선생 봐라. 이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냈네. 어유 쫀쫀하게도 냈네. 어쭈 봐라. 야, 이 교과서 이 끝에 야 얍삽하다. 여기서 문제를 냈네. 이런 아이 만드셔야 돼요. 시험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무슨 생각가 드네? 재밌다. 호기롭다. 호기심 생긴다. 흥미롭다. 와, 요 도전해볼만 한데? 틀리고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했어. 틀렸어. 왜 이렇게 해서 틀렸지? 이런 아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 지식은 많아요. 아는 것도 많은데 시험지 앞에서만 보면 시험지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고 문제라는 것 자체,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싫고 우리 여름방학 때 학원 좀 바꿔보자. 영어 학원 바꿀 거야? 그럼 아이가 또 테스트 보잖아. 테스트 봐야 되잖아. 이런 반응 나온다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착각하죠. 우리 애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좀 더 상위권 학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니야, 가서 테스트 보고 야 여기 학원에서 너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제 하산하고 그 다음 학원으로 가야 돼. 하고 어머니는 얘가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얘는 공부 잘하는 애 아니에요. 학원 바꾸자. 그럼 또 테스트 봐? 그럼 바로 보러 가자. 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이런 태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태도가 나오느냐? 그런 아이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침팬지예요. 침팬지가 이거 수화하는 겁니다. 얘가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몇 단어는 읽습니다. 고릴라 중에 가장 똑똑했던 고릴라는 140개 단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친구, 요 숫자 파악합니다. 그럼 학습이라는 게 뭘까?
단순히 이런 행동을 저희가 학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학습은, 자, 메커니즘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과 망각 중에 어느 게 중요할까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망각입니다. 망각. 자, 이분이 헨리 몰레슨이라는 분인데요. 약간 간질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낙상합니다. 그 낙상 이후에 굉장히 극심한 간질을 겪어요. 너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이분이 27살에 결심을 합니다. 뇌 수술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스코빌 박사한테 뇌 수술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뇌 수술이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10대 청소년이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잖아요. 전두엽을 파버립니다. 전두엽을 없애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수술하냐면 코로 이렇게 넣어, 아니면 눈 앞으로 이렇게 넣어서 뇌를 긁어내요. 전두엽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술이 유행하던 시기예요. 왜? 뇌에 대해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뇌가 이렇게 쪼개져가고 부분부분 기능한다고 생각을 했지 전뇌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간질 때문에 해마를 다 드러내버립니다. 우리가 좌뇌 우뇌에 쓰는 해마는 양쪽으로 이렇게 해마,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다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정말 수술 후에 간질은 거의 완치가 됩니다. 간질이 있어도 아주 살짝 거기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기억 다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감각 다 있고 진압력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어디? 나는 어디? 몇 시?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해마가 없어져갖고 장기 기억이 안 생겨요. 딱 주의 집중했다가 딱 하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50년을 본 의사를 늘 처음 본 의사로 알고 있고 대통령이 바뀌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망각의 세계인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세레세브스키라고 러시아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이제 심리 상담가를 찾아오게 된 계기가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기사예요. 기자인데 기자 회의하잖아요. 그럼 너 오늘 무슨 취재야 무슨 사건이 있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수첩에 받아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자네 태도가 왜 그래? 내가 말하거나 뭐 회의하면 너 내가 몇 번을 봤는데 너 받아 적지도 않아? 너 내 말이 무서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저 다 기억하는데요. 근데 내가 뭐 얘기했는데 1분 전에 무슨 얘기하고 2분 전에 무슨 얘기하고 3분 전에 무슨 얘기하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분은 모든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어? 그러면 뭐 45도 방향의 구름이 저군이었고 뭐 다 기억합니다. 나뭇잎까지 다 기억해요. 모든 걸 다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문사 때려치우고 기자 생활 때려치우고 기억법 술사라고 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이 망각하신 분은 82세까지 사셨고요. 이분은 52세까지 살았습니다. 있는 게 장수에는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많은 걸 기억하지만 문제는 뭐다? 핵심을 잡아내지 못한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으면 대화한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기억해요. 핵심은 못 잡아내요. 자, 제가 얘기했지만 학습의 가장 기본은 뭐다? 망각이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지 뭐요? 뭐가 남아요? 핵심이 남아요. 그럼 제가 이 샘플을 든 이 두 분은 너무 망각하거나 너무 기억 못하는 극단적인 예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학습을 했을 때 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망각이 왜 중요한지 제가 드디어 글자를 썼습니다. 예, 글자를 썼어요.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부호화, 강화, 저장, 인출이란 말이 있는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부호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감각으로 모든 걸 보잖아요. 우리 감각이 몇 가지가 있죠? 감각 하면 보통 오감 얘기하시죠? 예, 오감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은 17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딱딱한 거. 예, 그것도 느끼죠? 그 다음에 뒤통수. 땡기는 거 느끼죠? 관절 감각이 있죠? 위 감각이 있고 폐 팽창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은 17가지예요. 그래서 이 17가지 감각이 계속 누구한테 신호를 줘요? 브레인, 뇌한테 신호를 줘요. 예. 그러면 뇌가 그 중에서 그 모든 감각 17개, 쉽게 얘기하면 전화기가 17개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럼 17개 전화 다 받으실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있죠? 아이들 지나가거나 무슨 음성 들리죠? 그죠? 그리고 이 불빛도 막 여러 가지 있죠. 엄청난 감각이 지금 여러분한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신가요? 기억도 못 하실걸요? 자, 당장 생각만 해도 지금 교장 선생님 안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 오늘 어떤 옷 입고 오셨죠? 그렇죠. 똑똑하세요. 그거 기억하면 문제 있어요. 여기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천재이시거나 아니면 문제가 좀 심각하시거나. 농담이에요. 예,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복 중에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식하거나 주의 집중한 것만. 우리 아이가 국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초등학교가 35분인가? 30분인가? 그렇죠. 35분 동안 주의 집중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이가 수업 시작하잖아. 난 주의 집중하겠어. 난 인식하겠어. 아니죠. 이게 감각적으로 뭐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사냥을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무 많고 나뭇잎 많고 햇살 막 쏟아지고 저보고 사냥하라 그러면 저 굶어 죽겠죠. 왜? 그중에 저기 토끼 지나가잖아. 어디? 저기 멧돼지 지나가잖아. 한참 지나가면 어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할 수 있어요? 그 막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딱 뭐 할 수 있는 사람? 소리나, 그죠? 아니면 눈을 딱 보고 멧돼지 하고 딱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도 못 살아남아요. 지금 멧돼지가 지나간 거 보면 뭐합니까? 지나갔는데. 저는 지나가는 거조차도 못 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나간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사냥을 할까요? 이게 학습하는 이유입니다. 지나갈 걸 예측하는 사람이죠.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학습한다 그러면 저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망각해야 돼요. 왜? 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럼 뭐만 딱 포인트를 줘야 돼요?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거. 인식해야 되는 거. 인지가 아니고 뭐야? 인식. 오늘 국어 수업 어땠어? 엄마 우리 선생님이 오늘 국어 시간에 옷을 너무 이쁘게 입고 왔어. 젠장.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엉뚱한 감각을 키워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항상 학습 목표 몇 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뭐합니까? 학습 목표를 얘기를 못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뭐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어디에 인식하고 주의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귀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주의 집중을 하려면 봐야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들어야지 이거다 하고 포인트를 잡아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세까지 해주면 그걸 딱 눈치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강화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인식하고 주의 집중한 것 중에서도 인간이 내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안타깝지만 7가지밖에 안 돼요. 매직 7, 많아야 10개입니다. 우리가 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10가지 정도? 그럼 선생님이 국어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우리 음운 변동, 교체, 축약, 탈락, 청각 너무 행복하죠, 이런 얘기. 예,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 4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4가지 안에 교체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 자음동화 들어가고 뭐 비음 들어가고 막 이래. 그때부터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7개, 9가지로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예요? 강화시키면서 부호하고 의문화하고 조직화시키고 범주화시키고 첫 글자 막 외우고 막 합니다.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화예요. 강화가 되면 뭐가 돼요?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습 잘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려면 수업 시간에 어디까지 하고 와야 돼요? 저장까지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넌 오늘 뭘 저장했어? 난 딴 건 다 기억 안 나고 음운 변동이라는 말이 생각났어. 훌륭한 거예요. 하나 건져온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안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인출해야 돼요. 회상하거나 인식하거나 리뷰해야 됩니다. 언제? 수업 시간에. 얘가 음운 변동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건 뭘 안 했을까요? 마지막 인출 단계를 안 한 거예요. 공부는 왜 하느냐?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넣을 때는 망각이 중요해요. 필요 없는 건 다 뭐 해버려야 돼?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 쓸데없는 거 기억하면 안 돼요. 쓸데있는 것만 쓸데있는 것만 기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억법으로 장기 기억을 넘겼으면 반드시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셀프 퀘스천, 셀프 테스트, 셀프 질문. 방금 선생님 뭐라 그랬지? 아까 뭐였지? 하나, 둘, 세 개. 첫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가 뭐였지? 세 번째가 뭐였지? 딱 해서 최소한 4가지, 5가지 내가 반드시 뭐 해와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 그래서 깊은 필기를 해야 돼요. 얕은 필기가 아니라 깊은 필기. 우리 학교 다니는 선생님 막 있으면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 중에는 뒷모습만 기억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네. 그 선생님 판서 따라 쓰느라고. 그 판서 왜 따랐어요? 나중에 공부하려고. 근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내 것이 내가 못 알아보겠고요. 네. 그리고 판서는 선생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서. 자, 얕은 필기와 깊은 필기 말씀드릴게요. 얕은 필기는 다 받아 적는 겁니다. 얕은 필기는 다 받아 적어요. 깊은 필기는 뭘까요? 핵심의, 그러니까 깊은 필기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단어 하나만 딱 쓰여 있거나, 두 번째, 그림 하나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기호가 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게 1등의 노트예요. 1등의 노트는 2등이 훔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1등만 알아보니까. 그래서 낙서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낙서 막 쫄라맨으로 막 공치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핵심이 딱 느껴지잖아요. 핵심을 딱 뭐 하는 거예요? 그 핵심 어휘만 딱 써버린다거나 그 핵심 어휘에 해당하는 말을 상징적인 어떤 그림으로 표현을 딱 쓰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듣고 보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쓸 뇌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듣고 이해하면서 이걸 글을 쓰고 있다 벌써 듣는 걸 안 하거나 보는 걸 안 하거나 그죠? 이해하는 걸 안 하거나 셋 중에 하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이제 내가 이해를 했어. 핵심이 뭔지를 알았어. 이걸 놓쳐버릴 것 같아. 그럼 빨리 딱 모여버리는 거야. 암호화. 딱 자기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이 귀는 계속 듣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은 어차피 안 돼요.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전환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고 스위치 껐다 켰다. 그래서 두뇌 활동이 빠른 아이들의 특징이 스위치 전환이 빨라요. 자, 이제 공부하자. 네. 자, 이제 공부하자.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환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어차피 안 되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쓰는 것도 느리고 요약도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속 뭐 하는 거야? 내가 잡은 것만 계속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출에는 리뷰, 인식, 해상이 있는데 리뷰는 말 그대로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커피 어디 있어? 커피 여기 있네 하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식은 기억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장기 기억하고 내 배경인식하고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자, 제가 애들한테 조선 왕조 외우라고 합니다. 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는 다 왕조를 외우게 하는데 왕조 이제 외우다 보면 아이들 생각이 탁 막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언뜻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자, 그게 암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한 반복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 순간엔 기억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리뷰는 그냥 보고 저거 커피야 라고 하는 거예요. 리뷰. 그래서 오늘 무슨 공부했어? 국어 이거 이렇게 공부해서 책장 이렇게 넘겨요. 리뷰요. 아무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식이 있죠. 인식. 엄마 이거는 이건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제가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식, 회상, 스토리, 이야기요. 인간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요, 뭔가 새로운 걸 안다라는 건 이야기로 아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어떤 이론을 이해했어. 알았어. 그 말은 그 이론을 이야기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그 이론을 이야기로 이해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1 더하기 1은 2래. 그럼 아이가 1 더하기 1은 뭐야? 한참 걸렸다가 2? 하고 질문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런데 1 더하기 1이 2인 걸 아는 아이는 1 더하기 1은 왜 2야? 라고 물어보면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엄마 생각을 해봐. 여기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아빠가 또 사과 하나 사온 거야. 그럼 사과가 몇 개 된 거야? 2개잖아. 그 사과를 숫자로 표현하는 하나라는 거, 사과 하나라는 건 우리는 이게 하나, 1이라고 표현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1은 약속이야. 그래서 사과 하나 해서 2개인 거야. 하고 얘가 뭐 합니까? 스토리. 말로 합니다. 자, 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러브 스토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공간 맥락 빼고 타선이 A가 B를 만나서 좋아했다. 뭐 A가 그 대기업 회장님 아들인데 뺨 따고 한 대 맞더니만 이런 뺨은 처음인데 하고 좋아했다. 뭐 뻔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도 왜 계속 스토리가 만들어질까요? 인간은 스토리로 이해하고 스토리로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식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얘가 인식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상이 제일 중요하죠. 회상은 뭐냐면요, 머릿속의 심상, 이미지, 그림. 그럼 이게 뭘까? 인식은 이해한 걸 말로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고요. 회상은 그 스토리에 자신의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스토리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배경 지식, 그 전에 알고 있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전날 드라마 본 거 정말 실감나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친구가, 야, 너 그거 어제 봤어, 못 봤어? 아, 나 못 봤잖아. 야, 그거 어떻게 됐냐? 그 주인공 걔 떡볶이 먹다가 체이잖아. 어떻게 됐어? 걔가 말이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드라마에 나온 스토리 그것만 딱 뼈대만 탁탁탁 얘기할까요? 자기가의 감정, 그 더 과한 표정, 자기가 겪었던 어떤 다른 경험이 플러스가 되고 막 그럴까요? 두 번째겠죠. 이게 바로 회상입니다. 이제 회상까지 오면 그 지식은 이제 누구께 된 거예요? 내게 된 겁니다. 완전히 나랑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왜? 걔가 나예요. 너 누구야? 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어렵게 갈게요. 기억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장기 기억으로 다 왔습니다. 기억의 종류를 아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알게 돼요. 자, 기억에는 작업 기억, 절차 기억, 서술 기억, 미래 기억이 있는데, 자,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약간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작업 기억이 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 기억이 워킹 메모리, 지금 17가지 감각이 나한테 막 전해주는 온통 전화기 신호가 작업 기억이에요. 그럼 작업 기억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안 받을 전화는 안 받는 거예요. 쭉 보고, 오! 나 받을 돈 있어, 얘한테. 야, 너 지금 어디야? 받아야죠. 쭉 보고, 아, 이건 보이스피싱, 아, 이거 070, 이건 안 받았는데, 이 번호 긴가민가한데 이거 안 받았는데, 이거 빨리 판단해야 되는 게 작업 기억입니다. 자, 그래서 작업 기억이 17개의 전화벨이 울릴 때 다 끊어버리고 받아들이는 하나를 기억하는 게 바로 작업 기억이에요. 그래서 작업 기억에서 중요한 건 뭐다? 망각이에요. 그럼 이 작업 기억을 얘가 절차, 그 장기 기억으로 넘겨요. 그럼 여기 절차, 서술, 미래 기억이 장기 기억이에요. 작업 기억에서 걸러진 건 내가 받는 거잖아요. 자, 절차 기억은 말 그대로 절차, 순서, 방법. 여러분 옷 입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절차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바지 입을 때도 거의 대부분 항상 오른발을 먼저 넣으시는 분은 오른발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넣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왼발을 먼저 넣으면 어색해요. 이게 절차 기억. 절차 기억은 다른 말로 근육 기억이라고 해요. 근육 기억.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아,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은 근육 기억이 좋겠구나. 네, 근육 기억은 그런 게 아니고요. 무의식, 무의식. 자, 여러분 글자 읽을 수 있죠? 이게 절차 기억이에요. 여러분이 글자 읽을 때, 이응이, 여기 보면 미래 기억, 미음자에, 자음 미음에, 모음, 그래, 이건 이중 모음이지. 아, 이거는, 그래, 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면 딱 뭐예요? 미래 기억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절차 기억이에요. 근육 기억, 운동 기억. 한마디로 뭐다? 너무나 수만 번 반복하고 학습해서 무의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기억할 수 있는 게 절차 기억. 진짜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 뇌는 생각하기 싫어해요. 에너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초보일 때는 사고 안 나요. 항상 5년차, 6년차가 큰 사고 내시죠. 왜? 절차 기억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해요? 눈 감고 하십니다. 습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집 이사 가는데도 이사 가기 전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절차 기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기억. 자, 그러면 학습 잘하는 아이들은 배경 지식이 어디에 많이 쌓여있다? 절차 기억이 쌓여있죠. 1 더하기 2, 우리 구구단 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절차 기억이잖아요. 구구단 외우면서 그래 2 곱하기 2는 4니까 2 곱하기 3은 그래 6일 거야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게 절차 기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술 기억이 뭐냐면요. 서술 기억이 말 그대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억. 서술 기억.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억.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이 있어요. 일화, 사건, 경험. 전기, 일화 기억. 엄마, 우리 작년에 여름에 어디 갔었잖아. 그게 일화 기억이에요. 자, 일화 기억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시공간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화 기억은 하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일화 기억은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이 결코 신빙성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나 오염되기 쉬운 게 일화 기억. 왜? 몸으로 느끼는 기억이니까 그때 예를 들면 나는 기억 못하는데 엄마가 사진 보여주면서 봐 증거야 우리 그때 야 우리 집 말이야 이때 일본 여행 갔었어 얘네 기억도 안 나네 거기서 네가 뭐 했잖아 그럼 그러면서 얘 머릿속에 일화 기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기억 못하는데 옆에서 너 그때 너 그 뭐 먹고 매워서 막 울었잖아 그럼 그러다 나중에 친구한테 내가 일본 갔을 때 말이야 야 너네 일본도 안 가봤냐 내가 일본 갔을 때 말이야 내가 뭐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매웠는지 알아? 자기 기억 속에는 없는데 그 기억이 뭐 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게 일화 기억이에요.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 중에 자기를 꽃다운 소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화 기억은 카드예요. 카드 세션 쫙 카드가 다 날아가고 뭐만 남은 거예요? 18세 그 일화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공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TPST 즉 트라우마 있는 사람 트라우마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도 갑자기 나의 뇌가 내가 트라우마를 겪던 그 시공간으로 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뭘로 바뀌는 거예요? 폭파하던 불타오르는 그 집으로 싹 바뀌고 내 심장 막 뛰어오릅니다.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 시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화 기억이에요. 의미 기억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의미 기억. 새롭게 서술로 배우는 거. 새롭게 서술로 배우는 거. 네.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발발했다? 1592년. 1592년에서 200을 딱 빼면 1392년 조선이 건국됐네요. 1392년에서 100년을 딱 넣으면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네, 이게 의미기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의미기억이에요. 왜? 새롭게 뭐 해야 되니까? 서술 해야 되고 익혀야 되니까. 이게 완벽하게 익혀지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야. 야, 조선 건국 1392 딱 나오는 거야. 갑신정변 1882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잘한다 그랬을 때는 이 의미 기억을 많이 기억을 해서 반복을 해서 절차 기억으로 넘겨놔야 돼요. 자, 그래서 치매 걸렸을 때 이제 의미 기억이 파괴되시는 분은 숟가락 들고 있으면 밥 식사하시라고 숟가락을 이렇게 수저를 들으시면 가만히 들고 보고 이게 뭔지를 모르십니다. 수저의 용도를 의미를 잃어버리신 거죠. 그러면 절차 기억 잃어버리신 어른들은요. 냉장고 앞에 서서 이 냉장고 문 열고 음식을 꺼내고 뚜껑을 여는 그 절차를 못 하세요. 이게 냉장고라는 거 알아요. 여기 안에 음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못 따라가세요. 그래서 치매 양상 중에서 우리 기억이 파괴가 되잖아요. 어떤 기억이 파괴되느냐에 따라 치매가 겉으로 보여지는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겠죠. 왜 공부한다? 미래기억입니다. 미래기억. 기억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기억을 다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했던 거, 이미 한 거. 네, 안녕히 가세요. 파이팅! 네. 자, 기억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건 기억은 과거 거, 이미 했던 거, 쌓였던 거.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과거에 집착을 할까요? 왜? 아까 제가 멧돼지 사냥 얘기했잖아요. 멧돼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 멧돼지 지나가는 건 봤어. 근데 끝났어. 근데 누가 멧돼지를 잡는다? 그렇죠. 그럼 얘는 일로 지나갈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말이야. 좀 신이 씌었어. 신이 말씀해 주셔서. 아니죠. 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얘는 멧돼지가 여기로 지나갈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쌓인 거죠. 이게 작업 기억. 얘도 수십 번 뭐 했어요? 멧돼지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 17개의 전화 중에 어떤 전화를 받아야지 멧돼지가 있다는 걸 아는지 얘는 이제 그 작업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나머지는 다 망각시켰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수십 번, 했을 거 아니야, 이거. 게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과 노력 아니에요. 손가락 봐요,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의 이 스킬이 이게 한두 번에서 나올 스킬이 아니에요. 그죠? 절차 기억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가 머릿속으로 서술하죠. 아, 이런 날씨에 이런 장소에서 얘네가 보고 항상 패턴이 이래? 그렇다면 하고 뭐 합니까? 미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얘가 성공합니다. 우리 아이 왜 공부시킬까요? 서울대 보내려고요? 시험 100점 맞고 공부의 기술자 되려고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문제 앞에서 어떤 아이? 야, 이 문제 좀 특이한데, 야, 이거 문제 낸 사람 머리 좀 썼는데, 근데 네가 머리 써봤자 거기서 거기네. 시험지 위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놀아야 됩니다. 국어 1번부터 5번 이거 앞반 선생님이 내셨군. 그죠? 이거 못 맞추더라도 얘는 알아. 이거 앞반 선생님이 낸 거. 왜? 자기는 배운 적이 없거든. 그리고 앞반 선생님네 반 아이들이 자기네 반은 이런 거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하니까 우리 반 선생님이 아니니까 안 듣죠. 우리 반 선생님이 아니니까. 근데 그 순간에 딱 생각납니다. 아, 그거 얘기해줬다더니만. 이게 앞반 선생님이고 뒷반 선생님. 야,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은 진짜 야, 문제 실력 야, 짱이다 막. 자, 그러면 시험지만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 살면 문제 얼마나 많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다가올 거다, 발생할 거다, 그 앞에서 벌써 무릎 꿇어버리고 피하려고 그러고 문제라는 것 자체를 회피한다면 인생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왜 아이 공부시킵니까? 그래? 어떤 문제인데? 좀 보자. 그래? 내 인생에? 그래? 뭔데? 그래, 이거 해결할 방법이 뭐야? 없어? 그럼 그 다음 방법이 뭐야? 이거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바로 미래 기억입니다. 그래서 미래 기억도 좀 더 세분화하면 일화성 미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뻔히 아는 거. 우리 엄마가 오늘 립스틱을 붉게 칠했다. 아, 오늘은 외식을 하겠군. 또는 아, 내가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점수가 이따위야. 오늘은 안 들키지만 내일은 예측을 해보건데 누구 엄마가 분명히 전화를 했을 거야. 그럼 내가 몇 시쯤에 어디를 도망가 있어야 될까? 예, 이게 미래 예측입니다. 가장 일화적 미래 예측, 역사적 미래 예측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역사 가르치면 아이들 중에 좀 공부 좀 하는 애가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한국사는 재미없어요. 왜? 세계사 정도는 돼야죠. 세계사는 뭔가 멋이잖아요. 근데 한국사는 이 좁은 지역에서 뭐 알코당 달코당 뭐 삼국이 뭐 어떻게 걔가 아직 뭘 생각 못합니까? 역사적 미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왜 합니까? 통찰하기 위해서죠. 그죠? 대한민국의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를 통찰하기 위해서죠. 철학이 있는 나라, 교육관이 있는 나라, 그죠? 가치관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과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과거를 알아서 과거를 똑같이 반복하자는 뜻이 아니죠. 이 과거를 쫙 알면 미래가 딱 뭐예요? 예측됩니다. 제3의 물결이 다 닥치고 난 다음에 제3의 물결 속에서 물결 다 맞고 난 다음에 제3의 물결이구나. 힘들었어? 아니잖아요. 제3의 물결이 오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아니야. 야, 나 투브를 탈까? 보트를 탈까? 야, 그럼 63빌딩에 올라가라도 있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진로 이런 거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습 능력, 문제 앞에서 문제를 재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미래 기억 능력만 키워주신다면 얘들은 예측합니다. 우리보다 더 예측 잘해요. 미래는 이럴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미래 기억 중에 뭘까요? 본인. 나. 꿈이 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진로교육 제가 가보면 가장 안타까운 거, 전 꿈 안 물어봐요. 꿈이 뭐니? 그럼 애들 얼굴이 쫙. 선생님, 꿈이 꼭 있어야 되나요? 아니, 없어도 돼. 나도 꿈 따위는 없었어. 난 하루하루 살기 바빴던 사람이야. 야, 나는 나 새벽에 막 신문 돌리고 아르바이트하고, 저는 새벽에 진짜 신문 돌리고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집에 가난해서.
야, 묶음 따위야. 당장 오늘 내가 진짜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예, 나는 살고 죽고의 문제인데 꿈 따위는 꾸지 마. 그리고 밤에는 푹 자는 거야. 꿈 꾸지 마. 그리고 네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 꿈꿀 수 없어. 미래부터 예측할 힘부터 키워. 그게 학습이야. 너 공부 왜 할 것 같아? 시험 100점 받기 위해서? 아니야.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너 자신을 이해해야지 미래가 보여. 미래가 보여야지 네가 그럼 나는 어묵장사라도 해야겠다. 그럼 나는 내가 뭐 이게 이야기를 잘 만드니까 나는 스토리 뭐 작가라도 돼야겠다. 뭔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로도 4차다 5차다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다. 겁만 주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뭐만 키워주시면 돼요? 학습 능력, 미래 예견 능력자. 3가지. 나 자신에 대한 미래 예견 능력은 뭐에서 시작된다? 다시 그러면 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뇌를 쓰는 사람인지, 내가 전뇌를 쓰려면 어디를 발달시켜야 되는지. 저는 극좌뇌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뇌 쪽을 발달시키려고 저는 서양 미술사 책부터 시작해서 미학책, 죽음학 총론, 이런 우뇌 발달시키는 책, 제 집에 가보면 책꽂이 한 6칸은 다 그 책입니다. 저는 미술사와 미학과 철학과 죽음론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술관에 가면 깜짝 놀래요. 이 그림이 이렇게 컸던 거야? 제가 책에서 봤던 건 색깔도 선명하고 예쁘고 막 이런데 막상 진짜로 가서 보니까 그림이 엄청 큰데 실망스럽더라고요. 색깔도 선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제 운에 발달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요형이잖아요. 이 집요형의 이 활성화된 걸 낮추기 위해서 근력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먹는 거 오메가3 열심히 먹고. 저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먹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어떤 탄수화물? 다당류의 좋은 탄수화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알아야 돼요? MBTI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주 기능을 뭐 해줘야 돼요? 긍정해 주셔야 돼요. 칭찬의 방법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바로 주 기능을 칭찬해 주면 그게 칭찬이에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잘했네. 이건 독이죠, 독. 이렇게 칭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칭찬하는 겁니까? 점수를 칭찬하는 겁니까? 점수죠. 100점 안 맞으면 칭찬 못 받는 거예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너가 기분이 굉장히 좋구나. 네가 네 점수에 만족해서 그 기분 좋은 마음을 엄마랑 나누고 싶구나. 네 기쁨을 엄마랑 나눠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엄마가 너한테 존중받는 기분이야. 네가 기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나라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해. 그리고 슬플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여도 괜찮아. 우리 슬픔도 같이 나누자. 기쁨도 엄마가 반 덜어갈게. 슬픔도 엄마가 반 덜어갈게.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이가 시험 너무 못 봤어요. 시험지 꾸깃꾸깃. 시험 못 본 아이들의 특징 아시죠? 시험지가 절대 깔끔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 3년치 시험지가 섞여서 구분하려면 학기를 따져야 돼요. 네. 제가 파일을 줬습니다. 파일 따위는 안 씁니다. 그 구겨진 시험지를 보고 이 새끼 너 이리 와봐. 너는 시험에 대한 예의가 없어. 너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구겨진 시험지가 사실 구겨진 그 아이 마음이죠. 사실 시험 못 보고 싶은 아이는 없어요. 다 잘 보고 싶지. 그럴 때는 위로는 말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혼내지 마시고요. 시험지 이렇게 시간 나시면 아예 안 보는 데서 시험지 이렇게 예쁘게 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자유시간 아니면 아이 좋아하는 거 하나 딱 얹어 놓으세요. 아니면 그냥 우리 아이 그냥 하나만 주시면 돼요. 엄마가 얘기했잖아. 기쁨도 나누지만 부끄러움, 창피함, 그죠? 슬픔 너 엄마랑 나누는 거야. 엄마가 반 덜어간다. 반 덜어갈 테니까 이제 너는 반만 부끄러워하면 돼. 그리고 어쩜 그 안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패는 경험이죠. 실패의 경험이 너를 쓰라리게 했구나. 좋은 경험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칭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 아이의 아까 MBTI에서 주기능이죠. 그 주기능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주기능에 해당하는 행동을 분명히 할 거예요. 이건 본능적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엄마 전화하고 있거나 엄마 친구들 와서 차 마시고 있는데 얘가 끼어들어. 자꾸 끼어들고 자기 옆에 앉아서 막 얘기해. 넌 들어가서 공부해. 어른들 얘기하는데 이러셔야 될까요? 칭찬해 줘야 될까요? 엄마 얘기 궁금하구나. 엄마 얘기 궁금해져서 고마워. 같이 의논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막 뿌듯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데 엄마는 이게 네가 숙제도 해야 돼서 엄마가 좀 걱정이 되는데 너는 이렇게 숙제하는 게 더 좋아?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좋아? 엄마 나는 근데 이게 더 좋아.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는 이게 걱정이 됐었어. 왜냐면 이 사랑스러운 엄마 딸이 학원 숙제 못하고 가서 선생님의 어떤 그 너를 차갑게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선생님이 내 딸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가슴이 여기가 너무 아파. 그래서 엄마가 그랬던 거야. 근데 나도 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았어.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학습적으로 성공하고 미래 기억을 키울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세미나 해드리고 항상 상담해드리고 제가 명함을 항상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